제 이름은 정옥입니다. 올해 72이지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아들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라 힘든데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레었지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갈등은 함께 산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반찬은 좀 부담스러워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먹거든요. 처음엔 뭐 세대 차이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가 참 아프더군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반찬 재료도 바꿔보고 유튜브로 요리법을 새로 배워가며 며느리 입맛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는 저를 점점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손주 옷 하나 입히는 것도 허락받듯 물어야 했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보더군요. 그 모습에 속상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주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굳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거리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습니다. 방 안엔 이불조차 없었습니다. 냉방이 틀어진 방바닥에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말없이 짐 몇 개만 챙기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오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불 켜진 편의점만 가득했고 그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문을 열었을 때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엄마도 어른도 아니라는 걸요. 새벽에 도착한 저희 집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놓고 이불을 덮고 누웠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안 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 내가 왜 내 집처럼 살아야 할 곳에서 조심조심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힘들었겠지요. 맞벌이에 아이까지 키우고 집안일도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5통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애는 누가 봐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끄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조금만 참으시지라는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은 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제 눈물, 제 외로움은 그냥 사소한 투정이라고 여긴 걸까요? 며칠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TV도 안 켜고 불도 희미하게만 켜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편해지더군요. 저는 그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계산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장조림도 더는 만들 필요 없고 손주 학원 시간에 맞춰 움직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제 안에서 어떤 다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 나이엔 누구 눈치를 더 봐야 하나.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엔 울먹이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거였어요.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아들아, 엄마는 지금 좀 쉬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어요. 엄마 마음 좀 더 생각할게요. 하고 끊더군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표정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친한 친구 명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가, 너 요즘 어디서 지내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또 북받쳐 오르더군요. 명자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이웃이자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자주 연락하며 마음 나누던 사이입니다. 제가 서울 올라간 이후 연락을 뜸하게 했던 걸 사과하자 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가 더 중요해.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울컥하더군요. 며칠 후 명자 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끈한 손만두를 들고 말이에요. 이건 내가 직접 빚은 거야. 속에 부추 듬뿍 넣었으니까 먹고 힘내. 주방에 둘이 마주 앉아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몇 달 만에 사람답게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호가, 그 집에서 널 필요로 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어. 그걸 내가 몰랐던 게 아니고 애써 외면한 거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확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손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버티려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TV가 아닌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지요.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제겐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도 함께였지요. 현관 앞에 선 아들의 눈이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도 조금 흐렸지요.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속상했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손주는 할머니하고 조심스럽게 불렀고요. 저는 문을 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어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고요. 아들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 말이 상처가 되신 줄 몰랐어요. 제 생활이 힘들다 보니 마음이 자꾸 날카로워졌던 것 같아요. 말은 그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쌓인 시간들이 말 몇 마디로 쉽게 풀릴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마음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냥 조심스러운 존재가 됐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집으로 다시 갈 생각은 없단다.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좀 챙기면서 살고 싶다. 손주가 제 무릎을 잡고 울먹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보러 가끔은 와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했지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너 보러는 갈게. 근데 할머니는 이제 거기서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깊은 무언가가 오간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 한켠에 놓인 빈 커피잔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우선으로 살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어도 괜찮았고 하루에 단 2줄이라도 제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정돈되더군요.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잊고 있던 제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손뜨개질 참 좋아했었지. 예전에 서예 학원도 잠깐 다녔었는데 매실청 담그던 그 시간 참 행복했었어. 가만히 앉아 찻잔을 들고 이런 생각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까운 마을회관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서예, 수채화, 요가, 스마트폰 활용반까지 몰랐던 세상이 거기 있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 나이이기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죠. 처음 붓을 잡던 날 물감이 번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어릴 땐 그림 그리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웃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훨씬 조심스러웠지요.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아이 운동회가 있는데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도 엄마 온다고 기대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의 일정도 중요했기 때문에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올게. 근데 운동회 끝나고는 곧바로 나 수업이 있어서 바로 나와야 해. 아들은 놀라더군요. 엄마가 수업이요? 응, 수채화 배우고 있거든.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에서 아들의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는 나도 내 시간 좀 써보려 한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다른 사람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 운동회 날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예쁘게 다린 옷을 입고 작은 도시락도 하나 챙겼지요.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도 하나 샀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벌써 부모님들로 북적였고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왔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한 듯이 기대하지 않고 작은 배려가 담긴 눈빛으로 말이죠. 손주가 달리기에서 2등을 하자 며느리는 박수를 치며 아이를 안아줬고 아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행사 중간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불편한 대화였을 테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미리 말한 대로 바로 나왔습니다. 손주가 아쉬워했지만 약속한 제 수업 시간도 지켜야 했기에 차분히 인사를 했지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여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며느리가 보낸 도자기 찻잔 세트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이 찻잔으로 차 한 잔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묵직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변하려고 하나 보다.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는 거리에서 조금씩 관계를 다시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른다운 방식이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삶에 작은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수채화 수업, 목요일엔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북클럽, 그리고 일요일 아침엔 근처 공원 산책을 꼭 챙겼지요. 바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북클럽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이야기 중에 그러시더군요. 나이 든다는 건요. 이제 더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예전에 저는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로 보여야 했고 아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아야 한다고 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와 역할이 결국은 제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더군요. 지금은요, 누구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작은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정옥의 오후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의 감정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글을 올리면 어떤 날은 낯선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할머니의 글을 보며 위로받았어요. 라는 말에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놀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블로그 보고 있어요. 글을 읽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살짝 고였지요. 그동안 저는 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르고 진짜 어른이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며느리도 조금씩 그걸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그 초대가 반가웠습니다. 도착하니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두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했겠지만 이날은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에 며느리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식사 중 예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집 나가셨던 날. 사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처음엔 화도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고백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 아들한테 잘해주는 며느리, 손주 잘 돌보는 엄마. 그런 모습만 바라봤던 것 같아. 이 짧은 대화는 예전의 수많은 오해를 조금은 녹여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저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발표회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일정 확인해 볼게. 그리고 꼭 시간 맞추도록 해볼게.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달려가겠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제 삶도 소중하기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을 낳는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조금 차가운 듯한 거리에서 오히려 따뜻하게 유지된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그림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들으며 그렸던 작은 풍경화 몇 점을 냈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이 그림 너무 따뜻해요. 할머니 손길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콕콕 울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아들 내외와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멋있다.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진작 이렇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아닌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사진도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거실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음식을 나르고 아이 뒷정리를 도맡았을 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기 몫을 나눴고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했고 저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그날의 여운을 곱씹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가족은 피 한 방울보다 존중 한 줌으로 더 단단해진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제가 쓴 일기에는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이제 넌 너로 살아도 괜찮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참 많은 일이 떠오르더군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새벽 3시에 집을 나왔던 그날 텅 빈 마음으로 택시 창밖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던 사람이 이젠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와 저는 완전히 가까워진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젠 압니다. 진짜 가족은 이해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손주는 요즘 제 블로그에 자주 들어와 할머니 글 잘 읽었어요.
댓글도 남깁니다. 그 작은 댓글 하나에 하루 종일 웃음이 나는 날도 있지요. 그리고 아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저를 챙기고 저와 눈을 맞추며 진심을 나누려 합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 참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옥이라는 이름으로요. 며칠 전 동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블로거로 소개해보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방송이 나간 후 같은 또래의 아주머니들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마음을 접은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나를 펼치기 시작한 거였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도 혹시 마음 한켠에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다면 이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당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요약 영상 대본이나 블로그형 에세이 버전도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